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으로 가끔씩 종합과세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종합과세를 맞으면 세금 폭탄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이고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있고요. 기타소득,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팔았을 때 양도소득이 있고요.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부터 배당소득까지는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합산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종합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친 소득이기 때문에 합산과세하지 않고 바로 분류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분류과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리과세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분류과세하고 분리과세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류과세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등 6가지 소득세에 대해서는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양도소득세하고 퇴직소득세는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따로 떼어서 분류과세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원래 종합소득세에 합산시켜서 과세를 하나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리과세 상품을 선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가 합산과세인데 따로 잘라서 과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납적 분리과세라고 해서요, 원천 징수 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세를요, 원천 징수 15.4%한 다음에 1년 동안 보아하니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랬을 때는 종합과세를 다시 하고요, 2천만 원이 안 됐다. 그랬을 때는 바로 분리과세로 종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근본적으로 완납적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를 종결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에 수십억 원 당첨됐다. 그랬을 때는요, 분리과세로 세금 내고 나중에 금액이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금 무대 상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았을 때 어떨 때는 분리과세고 어떨 때는 종합과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요, 당연히 분리과세 14%로 종결을 짓습니다. 하지만요, 그 2천만 원을 초과한다. 이랬을 때는요, 예납적 분리과세 대상이 돼서 나중에 2천만 원을 초과한 분까지 합쳐가지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세율은 누진과세로 14%에서 45%까지 부과하고요.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를 하면은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도 15.4%만 내는데 종합과세를 당하면 엄청난 세금 폭탄이 아닐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요, 최고 49.5%까지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근로소득이 연간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이 2,500만 원입니다. 이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소득세 엄청 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공제를 2,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을 더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를 당했을 때 종합소득세 산출은요,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세금을 산출한 다음에 그 중에 큰 금액으로 과세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렇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서 2천만 원을 빼고 그 세율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천세 14%나 아니면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한다면 25%가 되겠죠. 그것을 더해주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만 총 수익금액에 대해서 원천세율 14나 25%를 더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그렇다면 종합과세를 당했을 때 총 금액은요 1억 500만 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2,500만 원은요 소득공제 하니까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고 24%, 그다음에 누진공제액 576만 원 하니까 864만 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4% 원천징수 280만 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계산식은 1,144만 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계산식은요, 5,500만 원에서 곱하기 24% 하고 576만 원 누진공제하니까 744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전체가 2,5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14% 하니까 350만 원. 그래서 토탈 1,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1번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세 산출 금액은 1,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 350만 원을 빼니까 794만 원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종합과세로 인해서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듯 50만 원밖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를 당하며 세금 폭탄을 당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다음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근로소득 6천만 원에 이자 소득이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2천만 원을 가정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더 세금을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산식은요. 6,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4,500에 대해서 세율 15% 곱해주고 126만 원 누진공제 하니까 549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에 원천징수 14% 하니까 280만 원. 합쳐가지고 첫 번째 식은 829만 원에 종합소득세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식은요. 4천만 원에 15% 곱해주고 126만 원 누진공제 해주고 474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자소득세 2,500에 대해서 14% 350을 더하니까 824만 원 나왔습니다. 따라서 1과 2를 비교해 보니까 1이 더 크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요 8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납부세액 350만 원을 빼니까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합과세로 인해서 5만 원만 겨우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종합과세를 당하더라도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요,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일정 연봉 이하에서는요, 종합과세를 당하더라도 세금이 그다지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합과세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만약에 종합과세를 당한다면요, 세금도 세금이려니와 이것을 당합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갑자기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종합과세 대상자로 정부로부터 관리 대상자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보다는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이라든가 아니면은 종합과세 관리 대상자 지정이 더 무섭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의 종합과세 회피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과세는 당연히 종합과세에서 빠질 수가 있으나 비과세로 인해서 그 수익은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 상품을 가입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수익이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만기를 분산한다. 쪼개기 전략인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를 분산한다. 이것은요, 나중에 증여 의제로 또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별로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 방법은요, 효과도 없고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종합과세를 피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개인 투자를 배제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과연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먼저 법인에서 투자하면요, 투자 성과에 대해서 법인세가 낮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투자 수입이 발생됐다. 그랬을 때 법인세는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갖고 겨우 11%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종합과세를 당한다. 개인이. 그랬을 때는요, 9,900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세는 2,200만 원만 내다 보니까 7,7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 설립 후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법인 설립 시 지분 분산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득화시키지 않는다면 건보료도 부과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양한 투자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고요, AI 대체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종합과세는 면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인세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자산 증식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나중에 상속세 재원 마련을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크로스 플랜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진행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개인이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바타처럼 법인이 투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법인 설립 후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인 운영 및 투자 등 제반 모든 지원과 관리를요, 종합자산관리사의 조언 등을 통해서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종합과세는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절세하고 상속세 절세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종합과세를 당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는지, 그리고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